아, 안녕하세요. 378페이지 특허권 소멸. 1번 장래를 향해서 소멸. 1번 준수기간 만료. 요거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고. 2번 디자인보호법상 법정실시권, 3번 법정실시권 요건 뒤에서 법정실시권이 다시 나올 거니까 넘어가고. 2번 특허료불납 이미 우리 다 했습니다. 투 또는 포 중 늦은 날까지 돈 안 내면은 소급 소멸. 근데 여기 지금 장래를 향해서 소멸 목차에 집어넣어놨는데 우리가 특허료불납 했을 때 소급해에 소멸한다는 법조문 표현이 있었죠.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돈 낸 날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부터 소멸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장래윤지 소급현지는 무슨 의미로 구분했는지는 아시죠? 그 다음에 379페이지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때 됐습니다. 3번 특허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인 없으면 상속 개시된 때, 특허권자가 법인인 경우는 청산종결 등기일까지 이전 등록 없으면은 청산종결 등기일 다음 날. 만약에 청산사무가 안 끝났으면 사실상 끝난 날과 6개월 중 빠른 날까지 이전 등록 없으면 사실상 끝난 날과 6개월 중 빠른 날 다음 날에 소멸. 1번 첫 번째 줄 특허권자의 개인인 경우 특허권이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으면 특허권은 소멸. 밑에 2번 특허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 그 밑에 줄 사실상 끝난 날과 등기일부터 6개월 중 빠른 날까지 밑에 줄 이전 등록하지 않으면 청산종결 등기일 밑에 줄 사실상 끝난 날과 등기일부터 6개월 중 빠른 날의 밑에 옆에 다음 날. 이거 단순함기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 특허권 포기는 앞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넘어가고 2번 소급 소멸. 이 특허 무효하고 특허 취소 두 개가 있어요. 이 뒤에서 다시 할 거니까 넘어가고 380페이지 얘가 2차 시험에는 출제가 되었고 1차 시험에서도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데 방가로 4번 실시로 반환 여부라고 있습니다. 그 답은 판례 체크해 두세요. 이 판례 강의에서 자세하게 많이 강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 큰 의미 없는 거고요. 3번 관련 문제는 우리 어제 밑줄 쳤네요. 연장 등록 무효되는 경우도 소급 소멸은 맞는데 기간 오바로 무효되는 경우는 조심해라. 기간 오바로 무효되면 전부 다 소급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바된 기간만 죽으니까. 또 어제 밑줄 쳤으니까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382페이지 실시권. 어, 38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 내용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82페이지 밑에 저것만 좀 볼까요? 밑에 세 번째 줄 이 전용 실시권 같은 경우는 밑에 세 번째 줄 독점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며 전용 실시권 범위에서는 특허권자의 실시도 불가하다. 이거 어제 정리했었습니다. 특허권의 실시권 제한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전용 실시권 설정했을 때 두 번째가 이용저촉 관계일 때 어제 한 게 맞나요? 근데 요즘에 이것저것 막 겹치다 보니까 이게 조문특강에서 한 건지 우리 밑줄 강의에서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조문특강 서브집 나가고 있잖아요. 서브집을 제가 편집하면서 한 건지 어디선가 제 머릿속에 했거든요. 이거요. 그러니까 어제 했던 것 같은데 어제 우리 특허권 내용 안 했었나요? 아니지. 어제는 우리 종속기한 연장 있었죠. 제가 저번에도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나요? 내가 그 합격의 징조라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잠깐 좋은 거 같은데 공부한 느낌인 거예요. 무슨 뭐 조문이 막 머릿속에서 막 주주주주 연상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합격의 징조인데 이게 비슷한 거야. 어디선가 한 거야. 비슷한 비유가 맞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요. 특허권이 실시권과 배타권이 있습니다. 근데 실시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배타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어제 한 것 같은데
시시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전용 시시권 설정했을 때랑 98조 이용저축관계. 그 다음 베타권 제한되는 경우가 94조 이항 프로그램 발명일 때 청약은 악의의 청약만. 그 다음에 95조 허가 등에 따른 전수기간 연장은 허가 등의 대상 물건에 관한 특허 발명이 실시로 제한되고 96조 이게 1호, 2호, 3호하고 2항 약사님의 약사 조제행위. 그 다음에 효력 제한 기간 2개 있다 그랬어요. 특허료 불납했을 때랑 재심에 의해서 번복됐을 때. 그리고 강제 실시권과 법정 실시권도 우리가 베타권 제한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판례에서 몇 가지들 더 부종하게 될 겁니다.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판례들이 있어요. 이 베타권 제한. 특허권이 있어도 저 사람한테 쓰지 마라고 할 수 없는 경우. 382페이지 밑줄 친 것은 전용 실시권 설정했을 때 특허권 실시권도 제한된다는 얘기였습니다. 383페이지. 야,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괄호 3번 이전. 여기가 그 동의쟁점입니다. 사용수익 처분행위 할 때 동의받아야 되잖아. 사용수익행위가 이전 실시권 질권, 이전 실시권 질권인데 이전할 때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상수타 일반 승계 제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이거 취지는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동의가 없었는지. 그리고 왜 동의가 필요했는지도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반가로 1번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그 옆에 일반 승계의 경우는 동의가 필요 없고요. 그 옆에 그걸 제외하고서는 상위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위나 옆으로 동의받을 것이라고 표현했었죠. 위나 옆으로 동의. 그 다음 반가로 2번 이것도 맨날 시험 문제 나옵니다. 통상 실시권 중에 107조하고 138조는 또 제한이 있어요. 107조는 실시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만. 이건 만자 잘 붙이고. 그 다음 그 옆에 138조는 원권리와 함께 만. 그 다음에 4번은 뭐 동의 얘기인데 동의 얘기는 우리 너무 많이 했습니다. 간단히 보면 되고 5번 소멸도 그냥 간단히 보면 되겠습니다. 이전이 맨날 시험 문제 나와요. 넘어가겠습니다. 384페이지. 3번 판례, 요거 판례 강의에서 할 건데 1차 시험에서 한두 번 정도 출제된 쟁점입니다. 판례 강의에서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3번 판례 체크해 놓고 4번은 필요 없고요. 넘어가고 5번도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4번, 5번은 판례 강의에서도 얘기도 안 할 겁니다. 그냥 노파심의 2차용으로 잠깐 집어넣은 거지 2차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쟁점들이어서 괜찮아요. 385페이지 법정이 나오네. 법정이 9개. 실시권이라는 게 전용 실시권이 있고 통상 실시권이 있고 통상이라는 게 전용인은 계약에 의해서만 발생을 하는데 이건 계약만이 아니라 뭐 계약을 법조문에서는 설정한다, 허락한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줬다라는 걸 제가 계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법정의와 강제가 존재했고요. 이 3개, 이 9개. 9개가 2개, 7개로. 두 개 공평의 견지, 7개 선의의 산업설보. 선의의 산업설비부 어떤 시점까지 실시 또는 실준비해야지 인정되는가가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공평은 2개였어요. 직무 발명하고 선출원주의 쟁점. 직무 발명한 경우 사용자가 특박권을 가져갈 수 있는데 안 가져갔을 때는 2가지 제한 사유 제외하고는 무상의 법정 실시권 받았었습니다. 직무 발명. 그 다음에 선출원주의는
후출원이 아닌 경우, 선출원 중에서는 후출원이면 제한되는데 후출원이 아니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게 선출원하거나 동일자 출원한 디자인권자, 선출원하거나 동일자 출원한 디자인권자. 그 상표라는 것은 매년 존속기간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져 있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특허나 실용신하는 건 무유사유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디자인권 하나만. 저촉 관계에 있는 디자인권이었습니다. 저촉 관계에 있는 디자인권. 공표현견지 2개. 그 다음에 선의의 산업설비보 7개. 첫 번째가 특허료. 그거는 효력 제한 기간이었었지. 이렇게 할까? 투 또는 포중 늦은 날. 늦은 날부터 3까지 기간. 이 기간 내 실시 또는 실시 준비. 그 다음에 103조 선사용권. 그건 출원 전에. 이거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우선권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 전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이 선사용권. 그 다음에 이걸 중용권이라고 하는데 특허 등록 받고 나는 무효사유가 없는 줄 알고 실시 또는 실시 준비했을 때 그러다가 특허 무효심판 등록 전까지 이거를 우리 조문특강에서 했었나요? 예고 등록이라고 표현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특허권 이전 등록 전까지 얘를 선사용권 얘들을 중용권이라고 하는데 특허 등록 받았는데 난 무효사유가 있는지 몰랐다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돈 빌렸을 때 질권 설정 전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2개는 재심에 의해서 번복됐을 때 그걸 후용권이라고 합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책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85페이지 법정실시권 1번 직무 발명에 의한 법정실시권 근데 이거는 이제 내용상으로 사실 밑줄 칠 게 별로 없어갖고 뭐 내용은 한번 간단히 읽어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 386페이지 특허료 취납 이게 투 또는 포중 늦은 날부터 3 사이에 이건데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고 여기 지금 387페이지까지는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 388페이지 이거 표로 잠깐 보면 표 외우세요. 발진법 주체 사용자 그 다음에 요건 직무 발명이면서 내가 아까 2가지 제한사항 없어야 된다 그랬었지. 그게 첫 번째가 대기업인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 승계 규정을 맺었어야 되고요. 예약 승계 규정을 맺는다는 게 너가 직무 발명하게 되면 보상금을 얼마 줄게 요거를 사전에 협의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승계 여부 통지 의무 기간 준수해야 될 것. 4개월에는 승계 여부 통지 의무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걸 준수하지 않으면 법정실시권 뺏어갔었습니다. 이 2개가 제한. 그 다음에 공표현견지에서 나오면 실시권 범위가 특허 발명 범위라고 해서 특별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선의의 산업설비보호는 실시 또는 실준비 중인 목적 범위 내에서란 제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가 이거 잘 외워야 돼. 직선디오 공짜, 직무 발명, 선사용권, 그 다음에 디자인권자, 후용권 중에 이거 위에 거. 이거 밑에 거는 138조 강제실시권이 뺏겼을 때 상황.
공짜 직선 DU 잘 외우시고. 그 다음 105조. 얘는 원 디자인권자하고, 그 다음에 권리자 나오면은 그 권리자의 전용이나 통상이도 같이 준다고 그랬었죠. 존속기간 만료 당시 전용이와 통상이. 그 다음에 통상이 같은 경우는 대항요건 갖춘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 갖춘 통상이. 요건은 후출원만 아니면 돼. 선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 그 다음 대가는 디자인권자만 공짜고요. 디자인권의 전용이나 통상이는 공짜 아닙니다. 밑에 선의의 산업설비보호 81조의 3 요건 효력 제한 기간. 이게 투 또는 포중 늦은 날이야. 투 또는 포중 늦은 날부터 3까지 기간이야. 투 또는 포중 늦은 날부터 3까지 기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국내 설비만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실시 또는 실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법정 실시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국내에서 실시 또는 실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내에서 공장 만들었어야 됩니다. 국내에서 잘 체크해 놓고. 그 다음 그 옆에 103조 이걸 선서행권이라고도 하는데, 주체에서 선의에서 이거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의라는 것은 중목용구해야 됩니다. 발명자가 달라야 됩니다. 발명자가 아예. 그다음 요건 출원시. 그 우선일이란 거 뭔 소린지 알겠죠? 우선권자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옆에 103조에 하고 104조가 특허권 받았는데 뺏기고 법정 실시권 맞는 거. 그리고 103조의 104조는 또 권리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들 권리자의 전용이와 통상이도 법정 실시권 준다. 다만 통상이 같은 경우는 대항요건 갖춘 애만 받을 수 있다. 통상이 꼭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대항요건 갖춘 애만 받을 수 있다. 법정 실시권. 요건 103조에 있는 특허권 이전 등록 전, 그 다음에 104조는 특허 무효심판 청구 등록 전. 389페이지 꼭 공짜들 잘 잡아두고 직선 DU에 선서용권만 공짜다 있죠. 그 다음에 122조 얘는 좋은 표현이 좀 이상하니까 이상한갑다 하고선 외우라 그랬었어. 요건 질권 설정 이전. 그 다음에 그 괄호 같은 것이 그 조문에 안 써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인데 그냥 넘어가. 그 다음 182, 183이 재심의에서 심결 번복됐을 때 상황. 그 요건 심결 확정 후 재심 청구 등록 전. 183조도 심결 확정 후 재심 청구 등록 전. 이걸 효력 제한 기간이라고 하지. 이건 내가 그냥 이렇게 해놓을게. 심결 확정 후. 이 내용 그대로 또 조문특강 서브집에 들어갈 거니까 이 표만 외우시면 됩니다. 사실 법정 실시권 문제는. 그러면 다 풀 수 있어요. 389페이지에 선서행권이 2차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다 보니까 별도 조문, 별도 쟁점으로서 더 모아놓은 건데 2번 요건에서 괄호 2번 선의, 반괄호 1번 선의라는 것은 특허 출원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발명한 사람한테 알게 된 것을 말한다. 이게 중복 연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390페이지 그 반괄호 2번 뭐 넘어가고 요것만 밑줄 치자. 그래서 반괄호 2번 첫 번째 줄에 출원한 발명자로부터 발명을 지득한 경우는 선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발명자가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기억나세요? 이건 우리 중원특강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104조 상황 있잖아. 104조라는 게 이거 내 거니까 당신 사과하세요 해갖고 네 거야? 살게 하면서 특허받은 경우라 그랬잖아. 뭔지 기억나세요? 우리 중문특강에서 했었잖아. 근데 이런 사람은 그 103조 요건에서는 만족이 안 된다고. 그 103조하고 104조하고 상황이 다른데 답이 A를 발명했습니다. 을도 A를 발명했습니다. 103조 상황은 을이 실시했어요. 이런 경우를 이게 을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아예 발명자가 다른 경우. 그리고 104조에서 선의는 병이 정한테 팔았어. A 값을. 근데 이 팔 당시에 야 이건 내 거니까 병 거니까 네가 사가면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정은 병 건 줄 알고 모르고
사가 갖고 특허 등록 받았다는 거지. 이게 백사조에서 이 선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갑건 거야. 그 갑한테 뺏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103조에서 말하는 선의와 104조에서 말하는 선의가 다릅니다. 103조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발명자가 같아 버리면 절대 안 돼.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103조가 절대 안 돼. 발명자가 다른 경우만 가능하다. 이랬을 때 정의 실시한 경우. 이건 104조에서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괄호 3번, 괄호 4번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넘어가서 3번 효과. 이것도 2차용이지 1차에서는 특별하게 의미 없습니다. 2차에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 체크해 드릴 건데 나중에 2차에서 봅시다. 이건 일단 넘어가고. 391페이지 6번 관련 문제도 특별하게 할 거 없어요. 나중에 2차에서 필요한 거 잠깐 간단하게 칠 거지 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셔도 좋아요. 392페이지 중용권. 여기도 뭐 다 필요 없고요. 그 393페이지에 6번 관련 문제에서 괄호 2번, 괄호 3번 이런 거 2차 시험이 아주 옛날에 나왔던 건데 1차 시험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용으로는 체크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안 나와. 우리 판례 강의에서도 안 할 거니까 여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2차 때 잠깐 터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차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서 2차에서 뵙겠습니다. 394페이지 강제실시권. 에, 394페이지에 있는 건 아까 밑줄 친구하고 비슷한 거니까 넘어가도 좋고 395페이지 106조 A 1번 의치지 사유만 외우세요.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공공일수 비상업적 실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쟁점이 법정실시권에서는 직선디오 공짜다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 요 강제실시권에서는 선여비를 거쳐야 되냐 안 거쳐야 되냐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선여비도 거치지 않고 실시권을 누군가한테 강제로 줘버리면 그 사회주의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난 상황이 아니면 선여비를 요구하고 난리가 난 상황이 무엇인지만 잘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선여비가 필요 없는 거. 106조에는 대놓고 조문은 없지만 선여비가 필요 없다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허권자가 몰랐으면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땐 그때라도 통지한다는 조문이 있어서 106조에가 좀 난리가 난 상황이 선여비가 필요 없는 상황. 그 2번 절차는 내가 기본 강의에서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이것까지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는 조문노트에 2번 절차에 관한 이거 특허권 수용 실시에 관한 규정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내가 조문노트에서 빼버렸어. 두꺼울까 봐. 이게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맨날 나오는 것은 3번 재정입니다. 396페이지. 그 다음에 여긴 4번 138조죠. 3번 요건. 나번 첫 번째 줄 정당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고 허락을 받을 수 없었어야 된다. 이게 선여비 거치고 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선여비가 필요 없는 것은 106조에 의하고 107조 일부만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선여비 해야 됩니다. 선여비 하고 그 다음에 답은 첫 번째 주 출원 이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 시용신화에 비해서 상당 견적 가치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 이거 우리 기본 강의에 써 있어요. 진보성은 인정됐기 때문에 특허는 받은 건데 그것만으로는 138조 강제시권 주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사장되면 아까울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지만 138조 강제시권을 줬었어요. 그 요건 좀 잘 잡아두고. 그 다음 방가라 위반, 크로스 라이센스. 이거 맨 마지막 줄, 선출원 이거 맨 마지막 줄. 잠깐만요. 거기 얘도 선여비를 거쳐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단 여기서도 후출원 권리자의 배타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선출원 권리자는 심판 청구 전에 후출원 권리자와 죄송합니다. 선출원 권리자가 아니라 후출원 권리자가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게 선여비 미를 거치라는 소리예요. 선여비가 필요하다. 요건을 다시 잡아드리면
138조가 선엽이 거치고 그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 이게 필요하고요. 138조 3항은 선엽이 거치고 138조 1항에 따라 강제 시권 줬으면 나오는 거고, 이게 요건. 그 다음에 397페이지 그 5번 이전 소멸 대가에서 이전 소멸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정리했어요. 이거 원권리와 함께 이전되고 원권리와 함께 소멸된다.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밑줄 한번 다시 쳐볼까요? 두 번째 줄에 해당 특허권과 함께 이전 가능하고 해당 특허권과 함께 소멸된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 재정. 사실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재정이었습니다. 항상. 재정에서 첫 번째는 사유인데 그 사유 뒤에 표 정리되어 있을 거니까 뒤에서 보면 되고, 425페이지에 있거든요. 그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425페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는 밑줄 칠 게 특별하게 없고, 괜찮아. 밑줄 특별하게 안 쳤어. 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다 왔어? 능력자네. 잘했어. (399페이지에) 그 효과도 요거 뭐 조건의 부과나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전부 다 뒤에서 표로 정리하면 되니까 여기서 뭐 특별하게 밑줄 안 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 불복,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만 좀 볼까요? 4번 불복 399페이지. 재정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불복할 수는 있지만 대가에 대해서는 따로 다투라고 있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또 나올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요. 107조에 대한 대가하고 138조에 대한 대가도 마찬가지야. 138조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지만 대가에 대해서는 따로 다퉈야 됩니다. 4번 실효 취소 시험 문제에 나올 때 됐습니다. 1번 실효 첫 번째 줄 대가를 밑에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취소 사유 외우시죠. 첫 번째 줄 목적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줄 재정 사유가 없어지고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 줄 재정서에 적혀져 있는 어떤 조건을 위반한 경우. 크게 두 가지라 그랬지. 실시권자가 나쁜 경우와 실시권자가 참 잘한 경우. 실시권자가 잘해갖고 재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불실시에 따른 취소 제도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우리 특허권 취소, 불실시 취소는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재정 청구 사례라고 있는데 이거 최근에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의약품인데 외국 특허권에 대해서 강제시권 설정하면은 외국하고 그 국가 대 국가의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인정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요것은 이제 2차 시험에 한번 쓰라고 정리한 거고 1차 시험엔 이런 거 나오진 않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하도 이슈가 돼갖고 제가 작년에 2차 시험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또 예상 문제 이렇게 언급하면서 코로나 문제 나올 거다 했는데 코로나 문제는 요 107조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잠깐만 여담을 하자면 물론 1차에는 나오진 않는데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도 2차 가셔야 되니까 지금 뉴스에서 보시면은 그 백신과 관련된 특허가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생물 배우시지만 백신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 생물에서 이미 메커니즘이 다 있으니까 그거 말고 제조 방법 같은 걸 겁니다. 제조하는 방법.
그래서 그 특허권을 아예 이제 행사하지 않겠다, 뭐 특허권을 풀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 하기 전에 특허법적으로 쟁점이 강제실시권이에요.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행사하고는 있지만 제3자한테 강제실시권을 줘서 위급 상황이다 보니까 특허권자가 혼자 만들어서는 물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물량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제3자도 같이 만들자, 그런 쟁점이 강제실시권이고, 그래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는 이 강제실시권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전부 다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다 말들이 코로나 치료제 무슨 의약품 그런 식으로 나왔어. 근데 이제 107조만 출제가 안 됐는데 올해도 제가 2차 시험 하면서 107조를 많이 예상을 하시라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답안지 쓰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 쓰라고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이런 사항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 받아들인 적은 없다. 401페이지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듯이 썰 풀러놨으니까요. 405페이지 표 외우시고요. 이게 지금은 종은 번호로만 써있기 때문에 뭔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등록은 서리포처, 서리변소처 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산권, 이거는 사용수익 처분액이잖아. 이전 실시권 질권 동의받는 거. 그래서 큰 틀에서 나중에 정리가 다 되면은 아 그랬지 하면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고, 또한 지금 단계 입문 단계에서는 이거 조문표는 좀 어려워하셔서 조문노트 써노트집에서는 이걸 다 풀이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서브젝트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406페이지에도 표들 전부 다 있으니까 체크해서 다 외우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외울 게 없어요. 그냥 전효시권 뱉었으니 있고 통수시권 뱉었으니 없다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빠르게 개괄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408페이지부터는 아까 우리가 짧게 표로서 정리한 것을 다시 제가 썰 풀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쓴 거예요. 이거 기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122조 같은 경우는 주어 표현이 좀 이상하다 이런 것도 다 넣어놨으니까 한 번만 부담 없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표 다 외우시고, 뭐 아까 표하고 똑같긴 한데 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424페이지 거기 네모 박스 쳐갖고 해석 표시해 놓은 거 있을 겁니다. 그거 체크해서 그건 좀 외워보세요. 재정 청구 절차. 재정 청구하면 답변서 제출기해 주고, 그 특허권자 등에게 부분 송달하고 답변 요구가 이게 답변서 제출기회입니다. 답변서 제출기회. 이거 우리 기본 강의에서 그림 그리면서 절차 간단히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기관 의견 청취할 수 있고, 재정을 결정하면 재정 결정서 등번호 송달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여기엔 써놓지 않았는데 아까 불복하고 싶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불복할 수 있는데 대가에 대해서는 따로 불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효까지 이건 한번 간단히 체크해서 라인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425페이지 표입니다. 재정사유, 불실시, 불충분실시, 공공이익, 불공정거래, 의약품 수출. 그리고 공공이익은 상업적과 비상업적 잘 나누셔야 되고, 협의가 필요 없는 거 외우세요. 그게 공공이익에서 비상업적 실시와 불공정거래 행위. 이거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비상업적 실시와 불공정거래 행위 이걸로만 재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얘가 WTO 트립스 문제로 나오면은 특허법 107조하고 똑같으니까 트립스 문제로 나온다 하더라도 쫄지 말고 107조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기적 제약, 이거 불실시, 불충분실시는 공장 만들 시간 줘야 되기 때문에 출연부터 4년이 지났어야 되고 계속해서 3년 이상 불실시, 불충분실시 했어야 돼요. 4년, 3년 잘 외우세요. 이거 장난치기 하면서 바꿔치기 하니까 3년, 4년으로. 뭐 그것은 연상하기도 괜찮겠네요. 상표에서도 불사용 취소는 3년이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불실시, 불충분실시 3년이어서 그렇게 연상하면서 출연부터 4년이었지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 비슷한 게 저기도 있어요. 우리 어제 했던 거 등록지연, 그것도 출연부터 4년, 심사청구서 3년이거든요. 뭔가 출연부터 나오면 4년이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426페이지 조건부가 그 불공정 거래행위인 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실시, 불충분실시, 공공이익을 필요한 것은 국내에만 풀어야 되는 거고요. 의약품 수출은 국내 풀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상반된 내용 잘 잡으라 그랬어요. 지나가면서 틀린 질문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가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그거 참고해서 좀 싸게 해주고요. 의약품 수출은 그 못 사는 나라 대가로 해서 좀 싸게 해줍니다.
요거 외우면 돼. 426페이지부터는 또 그 재정 사례 자세하게 좀 해놨는데 이거는 뭐 심심하면 읽어보세요. 사실 변리사로서도 이것은 많이 안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청구해봤자 받아들여주지도 않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국가 대 국가의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어서 요즘에 잘 안 합니다. 나중에 실무하실 때도 이런 거는 뭐 경험은 안 하시게 될 건데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읽어봐도 좋고 안 읽어봐도 좋고 괜찮습니다. 432페이지에 거기 뭐 표도 복잡하게 있는데 이건 뭐 외울 필요도 없고요. 앞에서 다 체크했던 거고 그냥 한 번만 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443페이지 이것도 뭐 앞에서 정리했던 건데요. 여기 두 개 표는 그냥 편하게 한번 정리하는 겸해서 그랬지 하죠 하면서 하시죠. 어차피 뭐 외울 것들은 앞에서 다 체크한 거니까 여기는 뭐 다시 뭐 체크해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실시권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파트 6이네. 이제 파트 5가 끝났어요. 특허권, 실시권, 질권 마무리되었고 파트 6 침해 실체 여기 하는 게 저거였습니다.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 그리고 입증 책임 경감 이 라인들이었어요. 먼저 침해 성립 요건이라고 해서 어떨 때 배타권 침해라고 얘기하는지 정유보호 정당권 없는 제3자가 유효한 특허에 보호범위 내의 발명을 이 보호범위를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고 해서 권리범위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권리범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보호범위 또는 권리범위 반대 표현들도 좀 잡아두시면 이해가 편한데 정당권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방금 배웠던 거 뭐 실시권 있는 거 이런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판례 강의에서도 몇 개 좀 보충할 거고 그 다음에 유효한 특허의 반대가 제가 이 업무 많이 한다고 그랬었죠.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사후적으로라도 침해가 아니게 극복을 하려면 특허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소급적으로 죽여야 돼요. 그게 특허 취소, 특허 무효하는 겁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업무인데. 특허 주기는 3종 세트야. 특허 무효, 특허 취소, 존속 무효. 어제도 밑줄 치면서 했었는데 존속무효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이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었죠. 그거 판례 강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범위인지 권리범위인지 하는 것을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하는 업무들인데 이게 어제 그냥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좀 봤었네. 그게 문헌 해석을 일단 하고 청구범위 그 다음에 확장책이 있다 그랬어. 그걸 균등범위라고 했었어요.
네, 문헌 범위, 균등 범위라고 할게요. 문헌 범위라는 것은 청구항에 써 있는 단어 그대로 해석해서 그걸 그대로 특허권의 권리 범위로 잡는 거고, 균등 범위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확장시켜 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업으로서 실시는 2조 3호 얘기하는 거야. 생사형대 수천정, 사청 플러스 사형대 수천정. 그게 아닌 행위는 침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보관 중이다. 이건 침해가 아니야. 보관이라는 것은 생사형대 수천정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거든.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특히나 이거 관련해서 네, 여기다 필기는 안 할게요.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었던 베타권 제한과 관련된 유명한 판례들이 있었다고 그랬지. 그런 것도 들어가면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판례에서 다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정유보호비 침해 성립 요건이고,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실시권이 있거나 죽여버리거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른 발명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실시를 안 하고 있거나 이러면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적어두시면 436페이지 몇 개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번) 침해 성립 요건에 정유보호법 써있네요. 이건 뭐 밑줄 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호범위 판단. 이걸 권리범위 판단이라고도 하고 보호범위 판단이라고도 하는데, (1번) 청구의 기준 원칙. 이건 어제도 했었네요. 발명이 설명이 기준인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청구범위 기준에 있어야 특허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특허범위 보호범위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 다음에 이거 뭔 소리인지 판례에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옆에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권의 기준 구성요소 완비 원칙에 따라 발명의 설명을 참작해서 판단하는 구성요소 완비 원칙이라는 게 뭔지는 판례 강의에서 좀 더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거든요. 청구항이 A 플러스 B로 돼 있어. 제3자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할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실시해. 이것을 문헌범위, 균등범위 하는 거 있잖아. 이게 뭐 하는 거냐면 A의 단어 뜻이 뭘까? B의 단어 뜻이 뭘까? C의 단어 뜻이 뭘까? 이 말로 써 있는 뜻이 뭘까? 이걸 잡는 걸 문헌범위라고 하고, 문헌적으로 해석해서 나오는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A는 혹시 A 다시도 여기에 비슷하지 않을까? A 다시 다시는 또 비슷하지 않을까? 확장하는 걸 균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 구성 요소가 말로써 어디까지 범위가 설정되는, 레인지가 설정되는 것이 해석을 하고, 그리고 문헌 해석, 문헌 범위, 그 다음에 확장은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 그걸 균등 요건이라고 있습니다. 과제의 원리가 같고 효과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그 요건을 만족하면 균등 범위 확장하는데, 그런 여지는 없는지를 잡아서 각 구성 요소의 레인지를 잡아. 이게 문헌 범위, 균등 범위를 잡아. 그 다음에 스텝 2. 그 잡은 것들의 모든 구성이 완비가 돼야 비로소 이 특허 발명 권리 범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완비가 안 됐다라는 것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 그럼 얘는 각 구성 요소가 A, B, C고 완비가 됐다는 것은 이게 다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여긴 플러스 C가 되지 않았다. 이걸 구성 요소가 완비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럼 얘는 권리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아. 그걸 구성 요소 완비 원칙이라고 해요. 해석하고 완비됐는지를 보는 거야. 해석하고 완비됐는지. 얘는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다 안 속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기본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구하는 게 레인지이기 때문에 그 레인지에 쏙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속하냐 안 속하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완전 똑같잖아. A, B, C, A, B, C 똑같잖아. 이건 권리 범위에 속한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거를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권리 범위 중에서도 문헌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청구항에 써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고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좀 A를 A-로 살짝 바꿨지? 바꿨어도 이 바꾼 게 균등 범위면은 이것도 권리 범위에 속할 수가 있는 거야. 균등 범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균등 범위에 대해서 판례에서 하여튼 말씀을 드릴 건데 만약에 균등 범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얘는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아요. 왜냐면 A라는 구성을 완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할까? 제3자가 A를 실수하고 있어. 근데 이게 전용품이야. A, B, C의 전용품이야. 이러면 얘는 지금 B와 C의 구성 요소를 완비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직접 침해는 아닌데 간접 침해라는 제도에서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걸 나는 이제 간접범위라고 소개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직접 침해 성립 요건. 그럼 그 밑에다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간접 침해 성립 요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유, 여기가 전용품이지. 그 이 업으로서 실시는 127조가 되고요. 2조 3호가 아니고. 정유 전업이 되면 간접침. 그 다음에 이 관계도도 뭐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간단하게 했을 건데 판례 강의에서 다시 보충을 할 건데 이런 게 하나 더 있어요. A, B, C, D. A, B, C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D를 쏙 더 집어넣었죠. 이게 권리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용관계의 조건을 만족하면. 균등 범위 조건과 이용관계 조건은 자세한 것은 판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권리 범위 해석과 관련된 기호화에서 간단히 압축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해석을 이제 말로 표현한 게 436페이지인데 2번 청구범위 기재 해석 시 발명의 서면 동요 참자. 이건 뭐냐면은 청구범위라는 게 40여 4항의어 때문에 간결하게 쓰잖아요. 간결하게 쓰다 보니까 청구범위 보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발명의 서면에 별도 정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었죠. 그럼 별도 정의 내용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청구범위에 있는 문헌을 해석할 때에는 발명의 서면 도면을 참작해 갖고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 소리예요. 1번 판례태도 거기 가번 나번, 다번 다 체크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다음 그 밑에 방가로 2번, 2번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437페이지 괄호 3번 구성요소 완비 원칙 방가로 2번 판례 체크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방가로 1번의 두 번째 줄에 생략 발명이라고 써 있는데 이 생략 발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구성요소 일부가 없는 걸 생략 발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문 단계에서는 저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구성요소 일부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비침한 건 아니고 구성요소 일부가 없어도 전용품이면 이게 간접침해로 될 수 있고 전용품이 아니라면 간접침해도 직접침해도 아니란 소리야. 그걸 생략발명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갖다 생략발명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건 지금 간접침해라고 했지. 만약에 얘도 전용품이 아니라면 얘도 생략발명이라고 하는 거야. 비침해를 갖다가 우리가 생략발명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구성 요소를 완비하지 못해서 비침해다 할 때 생략 발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구성 요소 일부가 생략되었다. 그 다음에 4번 균등론. 이거 체크하시고요. 거기 요건 잠깐만 좀 보면 첫 번째 줄에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그 밑에 줄 실질적으로 효과가 동일하고 그 밑에 줄 급할속기 통제하려면 누구나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건 균등 범위로 봐서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판례 강의에서 제가 예시를 하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편하게 읽어보고 거기에 439페이지 5번 배타권 제한이라 소진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체크하고 일단 좀 잡아두세요.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자세하게 보충을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5번 배타권 제한 소진이론. 그 다음에 441페이지에 표가 있는데 이건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한번 편하게 이해해 보세요. 방금 제가 소개도 해드렸으니까. 441페이지에 권리 범위에 속하냐 안 속하냐에 관한 관계도를 얘기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저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그 표에서도 침해라는 단어를 썼는데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만을 할 게 아니라 정유 업도 만족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가끔 책이나 이런 걸 보면 권리 범위에 속하냐 안 속하냐를 그냥 침해냐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사실 침해냐 아니냐라고 할 게 아니라 권리 범위에 속하냐 아니냐라고 할 건데 혹시라도 어떤 표현들 중에서 침해냐 아니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도 헷갈려 하지는 마세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다시 정리를 하면 권리 범위에 속하냐 안 속하냐를 어떤 책들이나 지금 이 표 같은 경우도 침해냐 아니냐라고 표현했는데 엄밀하게는 이게 침해냐 아니냐라기보다는 권리 범위에 속하냐 안 속하냐 쟁점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혼동하지 말고 이해하겠다라는 가짐으로 복습을 좀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는 정밀하게 이게 침해냐 아니냐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권리 범위에 속하냐 아니냐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 지금 방금 한 건 권리 범위에 속하냐 안 속하냐만 한 거고 내일은 이제 실시냐 아니냐를 하겠습니다. 실시냐 아니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